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 등 제3지대 4개의 세력이 전격적으로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정하고 당대표는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 체제로 합의했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귀성 차량들이 몰려 곳곳에서 오후까지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 넘게 걸리기도 했는데 정체는 저녁 8시 이후부터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에 참패를 당한 축구대표팀이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비난과 욕설이 쏟아졌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국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중단되면 몇 주 안에도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다 안 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제3지대가 진짜로 뭉쳤습니다. 번번이 무산되는 듯했던 통합이 어느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전격적으로 성사된 겁니다. 중텐트가 아닌 진짜 빅텐트가 된 거죠. 당명과 지도부 체제를 두고 직전까지 이견이 있었지만 최종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당대표는 이준석, 이낙연 대표의 공동대표 체제로 협의가 됐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싫다는 무당층 중에서는 제3지대가 모인다면 지지하겠다는 유권자들도 꽤 있었죠. 총선을 2달 앞두고 합당에 성공하면서 총선 구도도 완전히 뒤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여야의 위기감도 커지겠죠. 오늘 첫 소식 표선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 등 제3지대 주요 세력들이 전격 합당했습니다. 어젯밤까지도 당명과 지도부 체제를 두고 이견을 빚으면서 불발 가능성도 관측됐지만 결국 설 연휴 전 빅텐트에 성공했습니다. 상식에 맞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당명은 개혁신당을 사용하되 이준석, 이낙연 두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또 각 세력에서 한 명씩 추천해 지도부인 최고위원회를 꾸리기로 했고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로 정해졌습니다. 회견 직전까지 당명을 놓곤 계속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당명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아주 커다란 결단을 해주셨다. 하지만 이들은 양당의 오만과 독선에 통합을 결정했다며 위성정당 창당을 결정적 계기로 뽑았습니다. 위성정당이 그 오만과 독선 반칙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정치는 퇴출시켜야 된다. 이 결단을 국민들에게 저는 호소하기 위해서 총선을 약 2달 남기고 극적 합의된 빅텐트에 거대 양당 구도가 흔들릴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뭉쳐서 이번 총선에 임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제3지대는 설 연휴 이후 통합합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휴가 지나면 여야의 공천 컷오프 결과도 속속 발표될 예정인 만큼 이들의 새 확장 여부도 주목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새로운 선택 화이팅! 제3지대 정치 세력이 양 기득권 정당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화이팅!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제3지대 통합이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무래도 현재 여야가 비례대표를 준연동형으로 뽑기로 한 데 영향을 받은 거겠죠. 오늘 통합한 제3지대 개혁신당 공동대표 이준석 대표에게 이 밖에 궁금한 점들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용산역에서 각 당이 각자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모여서 인사를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통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담대한 제안을 하나 던져놓은 상태이긴 했습니다만 저희도 어떤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였고 네. 그 담대한 제안보다도 조금 더 용기를 낸 그런 어떤 선택을 이낙연 총리 측에서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격적으로 이 합당이 성사된 것은 저는 저 앞으로 공동대표로서 활동하게 될 이낙연 총리님께 모든 공을 돌리겠습니다. 그 담대한 제안이 뭐였습니까?
사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뭐 콜럼버스의 달걀이란 얘기도 하고 네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다 이런 네네. 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던진 대안도 담대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낙연 총리께서 화답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아간 그런 제안이었다. 그래서 서로 기분 좋은 그리고 뭐 아주 길지 않은 그런 어떤 최종 협상이 있었습니다. 아, 당명하고 지도 체제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뭐였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명도 그렇고 지도체제도 그렇고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뭐 여러 가지 경쟁 방식으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낙연 총리께서 통 크게 지금 개혁신당이라는 당명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지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낙연 총리 측에서 그런 부분을 또 인정해주고 그리고 지도체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 방식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양당 지지층의 유기적 결합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합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자 이렇게 급물살을 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MBN이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제3지대도 지지율을 다 조사해 봤었거든요. 네. 그때 아무래도 개혁신당이 가장 높게 나왔던 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 저희가 조금 더 창당이 빨랐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개혁신당이 지난 한 달 동안에 파격적인 정책 발표나 이런 걸 통해서 개혁의 지향점이 뭔가를 잘 설명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에게 제3지대가 단순히 보수냐 진보냐 아니면 뭐 중도냐 이런 식의 이념적 스펙트럼 경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개혁이냐 아니냐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저희 그 합당 주체들 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합당에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준연동형 제도에 대한 유불리보다는 네. 오히려 결국엔 여야가 어떤 식으로든 시건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준위성정당이란 또 다른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다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약속 파기거든요.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검사로서 평생 법 집행을 하시는 과정에 참여했던 분인데 네. 지금 이 연동형 비례제의 입법 취지는 명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입법 취지와 다른 형태의 이제 사실 법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그럼 한동훈 위원장께서 검찰 공무원 일하실 때 법에다가 본인의 사견을 달아가지고 적용하신 거냐 아닐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폭행죄가 있으면 그 죄의 입법 취지에 따라 가지고 했을 것이고 뭐 다 그런 게 있었을 텐데 그 취지가. 이 선거제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사견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걸 용인하는 거거든요. 평생 법을 다루신 입장에서는 입법 취지와 다른 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합니다. 어쨌든 맨 마지막에 방점을 찍은 거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왜 준연동제를 택했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본인이 대권이라는 걸 바라본 입장에서 범진보 세력의 어떤 표가 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지지를 받기 위해서. 특히 지난 대선에서 이건 뭐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경험이겠습니다만은 0.7% 정도 차이로 졌다라는 경험이 그 진보 세력이 가진 표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게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병립형으로 결정이 됐다. 비례대표를 뽑는데 그러면은 제3지대에 좀 유리했을까요? 저는 유불리는 따지기 어렵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혼란은 좀 적을 수 있겠지만은 위성정당을 창당해서 실질적으로 병립형과 동일한 효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 입법 취지에 맞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는 만들지 않겠다가 저희 입장이거든요. 지금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저희가 오히려 연동형으로 인해서 의석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위성정당의 창당을 네. 위해서. 하지만 저희는 입법 취지에 맞게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야가 위성정당을 만들면 아무래도 번호가 투표지에서 좀 예. 뒤로 밀리게 되잖아요. 예. 그것도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야가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그때는 상당수의 불출마 의원들을 옮겨가지고 그 위성정당들의 기호를 끌어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여야 공이 그런 그 의석을 옮길 정도의 여력이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개혁신당이 지역구에서는 기호 3번 그리고 비례에서도 투표용지에 3번째 등장하게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요? 네, 저는 확실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계시군요. 어쨌든 지금 방금 이제 공천 뭐 얘기도 잠깐 네. 하셨는데 여야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혹시 입당을 원한다면 다 받아주실 겁니까?
지금 이미 여야의 공천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는 컷오프 결과가 나온 상황 속에서 개혁신당의 합류를 희망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혹시 그 기준을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저희도 결국 당내 일방주의나 이런 것에 대해가 저항하면서 저희 개혁신당도 그렇고 새로운 미래도 그렇고 새로운 움직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어떤 분이 그 원래 속해 있던 당에서 출마를 못하게 된 계기가 개인적인 어떤 문제점에 의한 것이라면은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요. 정치적인 갈등 상황 속에서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인데 배제되신 것이라면은 저는 좀 더 편하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뭐 삼선 이게 중진 이래서 또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제가 속했던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과 가까웠다는 이유로 피해받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나온다면은 저는 제가 미안해서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아무래도 의석수 좀 자신 있어 네.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냐 궁금합니다. 예상은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오늘자로 개혁신당의 의석수는 4석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저희가 확신하는 것은 아마 다음 주까지 6, 7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중순쯤에 이제 결국에는 기호 확정 시기가 되면은 네. 저희가 교섭단체에 각각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의 목표 의석수는 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다익선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이 총선이란 게 4년 만에 한 번씩 치러지는 그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개혁신당의 지향점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혁과 변화가 빠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최대한 많은 의석을 만들어줬으면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개혁신당의 의석수가 예를 들어 교섭단체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지금 보는 양당 극한 대립은 사라질 것이다. 특히 지난 3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정책은 어디 가 있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뭐 구속시키느냐 방탄하느냐 아니면은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단적 방어를 하느냐 아니면은 뭐 특검을 하느냐 이거 지나고 나면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 생산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저희가 10년, 20년 전 돌아가가지고요. 예전에 그때 막 시끄러웠던 뭐 온로비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 GDP가 100불이라도 올랐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습니까? 생산적인 것으로 가겠다. 결국 지금 검찰, 사정 이런 내용으로 국정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지금 국정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빨리 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저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토론하고 군 병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하고 저희 개혁신당이 말한 지가 2주가 넘었거든요. 저희 거를 비판하는 건 좋은데 대중교통 요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양당은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군 병력 부족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얘기 안 합니다. 왜냐? 본능적으로 이들은 표 떨어지는 얘기 아니면 논란이 될 만한 얘기는 안 하는 걸로 그냥 살아왔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어떻게 언제 소리 소문 없이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위기를 인식하고 저희가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많은 의석을 몰아주시길 기대합니다. 예, 다음 주까지 6, 7석은 될 것 같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당 중진 의원들에게 지역구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미 몇몇은 그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죠. 아직까지는 부산, 경남, PK적 내서인데 그런데 이 분위기가 대구, 경북 지역, TK까지도 이어질 분위기입니다. 여긴 이미 대부분 국민의힘이 사수하고 있는 만큼 탈환의 개념이 아닌 쇄신, 물갈이 개념이 될 겁니다. 전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민주당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는 영남권 열세 지역에 PK 중진 3명의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부산 5선의 서병수 의원에 이어 경남 3선 김태호 의원도 당의 요청을 수용했고 또 다른 경남 3선의 조혜진 의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안에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를 설 연휴 끝나면 바로 다음 날 발표를 하려고. 당내에선 PK에서 시작한 중진 희생론이 TK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지역구 탈환을 목표로 한 PK와 달리 TK는 인적 쇄신, 이른바 물갈이를 목적으로 한 인위적인 내치기라는 맥락이어서 반발 기류도 감지됩니다. 특히 TK 25개 지역구 가운데 3선 이상 중진 의원은 5선의 주호영 의원과 3선의 윤재옥 원내대표, 김상훈 의원 등 3명에 불과해
초선 의원도 대거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인위적인 공천이 아닌 자연스러운 공천이 되어야 한다며 현역 의원 10% 컷오프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만큼 이슈가 되고 있는 분, 바로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선물 문제와 관련해서 또 발언을 내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대담 방송 직후인 어제 김경률 비대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고가의 선물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처음엔 아쉽습니다. 이 5글자로 압축해 표현했는데요. 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들이 이제부턴 맞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건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아버지가 사과하면 좋은데 그걸 못 하셨으니까 이제 아들이 뭐 두들겨 맞으면서 총선 때까지 남은 날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기꺼이. 여기서 아버지는 윤석열 대통령, 아들은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국민의힘을 뜻합니다. 대통령의 언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젠 당에서 수습해야 한다고 언급한 겁니다. 당장 이번 달 29일 본회의 때 민주당이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견한다고 하니까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욕설이라뇨? 무슨 말입니까? 네, 우상호 의원이 한 언론사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한 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들어보시죠.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안타까운 점, 이재명 대표님께 안타까운 점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야당 대표를 상대로 그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역대 어느 여당 대표가 그따위 말을 해. 네, 한 위원장이 야당의 검사 독재 주장을 반박하며 이 대표 구속을 운운하자 우 의원이 거칠게 반박한 겁니다. 물론 일반 방송이 아닌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수위가 좀 셉니다. 네, 한 위원장은 발언이 알려지자 즉각 입장문을 냈는데요. 해당 욕설이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묻고 싶다며 이럴수록 우상호 의원 같은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아질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우 의원은 나중에 제작진에게 해당 부분을 편집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생방송으로 진행된 탓에 욕설이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은 오늘도 우 의원의 정계 은퇴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우 의원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좀 길이 풀렸을까요?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직의 장결에 알아보겠습니다. 홍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귀성길에 오른 사람들로 고속도로는 오전부터 차들이 많았습니다. 휴게소도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 단위 귀성객들이 많았습니다. 비교적 짧은 연휴에 장시간 차를 타야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엄마 아빠랑 오랜만에 올해 차 타고 여행 가서 좋아요. 오랜만에 고향 내려가니까 설레기도 하고 부모님 좀 뵙고 인사도 드릴 생각하고 하니까 기분은 좋아요. 고속도로 정체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전부터 시작된 정체는 오후 들어 많이 해소됐습니다. 한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했는데요.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평소 정도의 통행량만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 대전과 광주까지는 각각 1시간 30분과 3시간 20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오늘 하루 전국의 교통량은 519만 대로 추산되고 조금 뒤인 저녁 8시부터는 정체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거리 운전이 많은 연휴 기간 졸음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의 80%에 달해 귀성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다 빠져나간 것 같지만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있죠. 도심 속 행사를 즐기러 나온 나들이객들로 시내 곳곳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비교적 따뜻한 날씨도 야외 행사에 도움을 줬죠. 이서영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은 운현궁. 평소에는 고즈넉한 궁궐이지만 전통놀이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모처럼 북적입니다.
이 뒤쪽에 투어놀이랑 제기차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가지고 뭐 예쁜 옷 입은 김에 이제 재밌게 놀기도 하려고 해서. 모처럼 포근한 날씨로 연휴 첫날을 맞은 시민들은 야외에서 전통놀이를 즐겼습니다. 윷놀이로 올 한 해 운세를 점쳐보기도 하고 제기차기 하는 부모님을 따라 열심히 발을 움직여봅니다. 낮 최고 기온이 11도가량으로 따뜻했던 만큼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무료 개방되는 경복궁 인근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외국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우리 칠레 사람인데 그래서 너무 멀어서 그래서 좋은 날 때 오고 싶어서 그래서 이 설날 때 왔어요. 고향에 가기보다 서울에 남기로 한 사람들은 시청 앞 스케이트장에서 겨울 막바지를 한껏 즐겼습니다. 고향에는 못 가서 서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찾았고요. 평소에 시청 앞에 있는 스케이트장 너무 와보고 싶어서 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설 연휴 첫날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했던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에선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고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도 5대가 추돌해 6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난 대학 기숙사도 있었고 울진에선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사건 사고 소식 모아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경차가 차선을 바꾸자 뒤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간 경차는 뒤집히면서 또 다른 차와 트럭까지 충돌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5시쯤 강원 춘천시 서울 양양고속도로 춘천 방향 58km 지점에서 승용차 4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3분쯤 충북 영동군 유원대학교 2층짜리 남자 기숙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10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기숙사에 있던 학생 한 명은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화염이 분출되고 있었어요. 친구 하신 분이 대피를 한 상태였고 다행히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안전하게 진화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30분쯤 경북 울진군 후포항 북동쪽 24km 해상에서 5톤급 어선이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잡았습니다.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습니다. 작살에 질린 흔적이나 고래 상처가 난 부분이나 확인을 합니다. 이상이 없어서. 밍크고래는 길이 4.55m, 둘레 2.19m인 암컷으로 확인됐고 수협을 통해 3,800만 원에 위탁 판매됐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태어난 지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숨지자 그 시신을 제부도 풀숲에 유기한 남녀가 시신 발견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70년 전에 만들어져 가벼운 형량으로 논란을 빚었던 영아 살해죄는 오늘부로 폐지됐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의자 호송 차량이 경찰서에 들어오고 도주 방지 개폐문이 닫힙니다. 곧이어 피의자들을 태운 호송 차량이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 법원으로 출발합니다. 태어난 지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남녀입니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넣고 다녔습니다. 이후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아기 엄마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모두에게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가벼운 형량으로 영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영아 살해죄는 6개월의 유예기한을 거쳐 오늘부터 아예 폐지됐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축구 국가대표팀이 어젯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을 향해 엿을 던지고 독서를 쏟아냈지만 감독은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기자의 보도 보시고 뭐가 문제인 건지 뉴스추적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르단과 4강전 최악의 참패에도 팬들은 축구대표팀을 반겼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밤 10시의 늦은 시각이었지만 시민들은 직접 공항을 찾아 대표팀을 격려했습니다. 저희 둘째가 설영우 선수를 참 좋아해가지고요. 항상 화이팅 하시고 다치지 마세요. 편지도 썼어요.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다음 월드컵이 있으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충격에 패배를 당하고도 미소를 지어 공분을 일으킨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에도 해맑게 웃었습니다.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We were until that game against Jordan 13 games unbeaten and therefore I'm looking forward to restart now World Cup qualifying. 기자회견 도중 성난 팬이 호박엿을 던지며 항의하다가 제지당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공항을 빠져나가는 클린스만 감독에겐 욕설과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의 사퇴 요구는 물론 축구협회의 책임론 역시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클린스만 감독 이야기 문화스포츠부 신영빈 기자와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전임자 벤투 감독도 지난 아시안컵에서 8강에 그쳤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엿을 던지고 욕설을 하고 이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보이는 이 경기력이 너무 나빴던 겁니다. 탈락한 4강 요르단전은 90분 내내 유효 슈팅 하나 때리지 못했고요. 네. 6경기에서 10점을 내주는 등 공격과 수비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상대에 대한 전력 분석, 우리 대표팀의 강점이자 부족한 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대응하는 것. 이게 이제 전술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경기가 진행된 것이 단 한 경기라도 있었나. 그런 어떤 전술적인 컬러나 지향하는 크게 보이질 않아요. 예, 이렇게 전술적 역량이 의심받는 데다 경기에 지고도 웃는 모습이나 대회 전부터 이어져온 소위 재택근무 논란 등 태도 문제까지 결국 겹쳐지면서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란 국민 청원이 등장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런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예,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로선 정말 엄청난 경력을 쌓은 인물이지만 감독으로선 논란이 굉장히 많은 인물인데요. 모국인 독일 그리고 미국 국가대표팀 등을 맡아서 나름의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선수가 자서전에서 체력 단련만 시켰다라고 회상하는 등 전술적 능력에는 의문부호가 많은 감독이었고요. 또 한국 부임 전에도 마지막으로 감독을 맡은 독일 클럽팀에선 예고도 없이 갑자기 SNS로 라이브 방송을 켜서 사임을 발표하면서 크게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감독 자리에 앉혔으면 논란이 될 만도 하네요. 왜 앉혔죠? 실제로 사실 클린스만을 대한축구협회가 감독으로 선임하자마자 클린스만의 모국이죠. 독일에서까지 도대체 왜? 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독일 언론은 3년 동안 일자리가 없던 감독의 특별한 복귀가 될 것이라며 비꼬았고요. 독일 팬들도 한국 축구에 애도를 표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명규 대한축구협회장 책임론이 나오는 거군요. 예, 축구계에선 클린스만 감독 선임이 사실상 정몽규 회장의 개인적 결단이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미 지난해 3월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 논란으로 정 회장이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인 바 있는 상황에서 클린스만 쇼크까지 겹치면서 물러나란 목소리가 축구계 안팎으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야, 축구팬이 누구야? 심장이. 축구팬이 누구냐고? 물러나! 솔직히. 책임지고 물러나야지, 정몽규. 사실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동조하는 일이기도 할 겁니다. 경질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텐데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 축구계 안팎으로 지금 해임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경질이 마냥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 약 29억 원 안팎의 연봉을 받는다고 추정되는데요. 해임을 하게 되면 2년 반 정도 남은 자녀 임기 연봉을 모두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큰 데다 또 이제 클린스만이 데려온 코치진들과의 계약 등을 고려하면 100억 원 가까운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심각하게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인 만큼
이런 손실을 각오하고서라도 경질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한국 축구를 위해서 최선의 결과와 그리고 과정이 또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신영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자격을 박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방 대법원 자체가 보수 성향 대법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떨어뜨릴 리 없다 이겁니다. 워싱턴에서 최준학 특파원입니다. 핵심 쟁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공직을 담당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조항에 해당돼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We are only here because there's an unprecedented situation. A president who decided that he would steal the presidency from the American people. 연방 대법원은 콜로라도주 판결 적용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회 폭동 사태에 가담했는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어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해 수준의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구도 변론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을 신뢰한다면서도 수정헌법이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In watching the Supreme Court today, I thought it's a very beautiful process. I hope that democracy in this country will continue. 이곳 현지 언론들은 연방 대법원 자체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여서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박탈 가능성을 적게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에서 한 달이 채 안 돼 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뜨거운 용암으로 온수관이 터져 시민들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굴삭기와 트럭으로 용암의 진로를 막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땅울림을 동반한 화산 폭발이 반복되고 용암이 거세게 솟구칩니다. 80m까지 치솟은 용암은 지면을 다 녹여버릴 듯 흘러내리고 화산의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약 40km 떨어진 남서부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As we were driving, we could see the fissure just expanding and the lava rising upwards in these giant fountains. And while we're doing that, there was just this hot air that we could feel just coming from that direction, and it was quite shocking. So. 용암은 서쪽으로 흐르며 수도관을 파열시켰고 이로 인해 레이캬네스 반도 남쪽 지역 온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수와 전기를 아껴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굴삭기와 트럭을 이용해 용암의 진로를 막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Altogether with Grindavik people, about 35,000 people in this area. I don't have any heating at the moment, so it's very difficult for us. But the problem here is the lava is flowing towards west, and it flowed over the road already, leading to Grindavik. 아이슬란드 남서부 지역 화산 분화는 2021년 이후 6번째인데 특히 최근 2달 동안 3번의 폭발이 집중됐습니다. 지난달 14일 폭발 때는 주민 4,000명이 대피하고 집이 일부 불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한 지 2년이 다 돼가고 있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처음으로 평화적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몇 주 내에 종전이 가능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그렇지만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서방 진영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말 것하는 겁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 폭스뉴스 앵커 터커 칼센을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처음으로 진행한 서방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양국의 합의에 의한 종전 가능성을 최초로 밝혔습니다. I think you're saying you want a negotiated settlement to what's happening in Ukraine.
Right. Probably sounds strange given the current situation. But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peoples will be rebuilt anyway. 다만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의 철수 등 러시아의 적극적인 조치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몇 주 안에 종전도 가능해질 것이라면서도 평화 협정을 위해 서방 국가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최근 수세에 몰리며 무기 지원을 호소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불화설이 돌던 발레즈니 군 총사령관을 경질하며 균열을 노출했습니다. термінових змін та про залучення досвіду бойових командирів цієї війни. 푸틴과의 대담 진행을 맡은 칼스는 미국의 극우 성향 논객으로 과거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인근 해상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 지 벌써 넉 달째입니다. 홍해는 유럽을 오가는 관문 같은 곳이라 우리 선박들도 자주 항해하는 곳이죠. 때문에 해양수산부 상황실은 현지에 있는 청해부대와 함께 설 연휴도 잊은 채 24시간 안전 항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상황실에 다녀왔습니다. 해양수산부 상황실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직원들은 홍해 해역 상황판을 바라보며 우리 선박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홍해를 좀 운항하시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면서 항해 중이신가요? 예, 벌써는 현재 보안 3등급에 준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1개를 제외하고 전부 다 크로스했고 예멘과 항해 시 최대한 떨어져서 항해하고. 상황실에선 우리 선박뿐 아니라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와도 교신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PK 앨리스는 후티 반군 미사일 위험 구역 진입할 예정이고 현재 진입 500마일 전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예멘 후티 반군은 민간 선박 40여 척을 공격했는데 최근엔 위험 지역이 홍해에서 아덴만까지 더 넓어졌습니다. 홍해와 아덴만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에 대해서 24시간 추적 모니터링을 하고 유사시에 대비해 즉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도 해수부는 각 해운사에 실시간으로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 상황을 공유해 최대한 안전한 시기와 항로를 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고 새로 맞춘 한복을 입는 설빔. 요즘은 많이 안 하죠. 하지만 시대가 변해도 이런 오래된 전통을 100년이 넘도록 대를 이어 지켜온 분들이 있습니다. 104년 된 서울 종로 떡집, 110년 된 부산 한복집 같은 것들이요. 백계종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형형색색의 떡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하고 벽에 걸린 수십 년 된 사진이 정겹습니다. 이 떡집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궁에서 나오게 된 궁녀에게 비법을 전수받아 낙원시장의 터를 잡은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장님이시고요. 이제 그 어머니가 상궁한테 떡 만드는 걸 전수받으셔가지고 저희가 4대째. 돌 잔치에 자기가 당신이 먹었던 떡인데 지금 한갑 드셨다는 분도 계시고. 이승만 전 대통령 때부터 수십 년간 청와대의 단골 떡집이기도 했는데 입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 찾아오는 손님도 많습니다. 떡국떡은 선생님께 선물하고 긴떡은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려고 샀어요. 설날에 어른들께 인사드리기 전에 한복을 새로 맞추러 나온 가족도 눈에 띕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전통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명절에는 챙겨 입으려고 하거든요. 한복을 지어 입는 사람이 줄면서 설빔은 점점 옛 풍습이 되어가고 있지만 역시 10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가게도 있습니다. 6.25 때도 자리를 굳게 지킨 한복집은 1913년부터 이어진 부산 진시장 그 자체입니다. 3대째 운영 중인 이정혜 씨는 단골 손님들을 보고 장사한다면서도 코로나19 이후 손님이 줄었다고 아쉬워합니다. 자기 자제분 결혼시킬 때 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손녀, 손자 결혼시킨다고 가끔 오십니다. 예전에 다 직원의 전에는 몇 명씩 이래 있었어요. 지금 혼자 해도 하니까.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 취향은 바뀌지만 전통을 지켜오는 이들 덕에 우리의 아름다운 풍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떡국과 불고기, 전 등 명절에 먹는 음식들은 하지만 재료를 구입해 손질하고 또 조리하기까지 손이 참 많이 갑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은 금이죠. 잡채도 떡국도 불고기도 그야말로 뚝딱이 시대.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박미선 씨는 올해 설 음식을 직접 준비하는 대신 밀키트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문만 하면 집 앞까지 배달돼 시장이나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밀키트를 개봉해 떡과 파를 씻고 육수와 소스, 만두를 넣으면 15분 만에 따끈따끈한 떡만둣국이 완성됩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평소에 뭐 떡 녹이고 육수 내고 야채 썰고 하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손이 많이 가는 불고기 역시 밀키트를 활용하면 고기에 양념을 재우는 것만으로 설 채비는 끝입니다. 대형마트도 설 대목을 맞아 간편식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명절 식탁에 빠지지 않는 오색꼬치전과 동태전은 계란옷을 입혀 곧바로 구울 수 있습니다. 재료를 하나하나 사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가격도 저렴한 게 간편식의 최대 장점입니다. 개별적으로 모든 상품들을 준비했을 때보다 20에서 30% 정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간소한 명절 차림 추세에 맞춰 설 음식 준비 역시 쉽고 간편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모여 오랜만에 술 한잔 기울이는 분들도 있죠. 요즘은 양조장에서도 이른바 대세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전통주와 막걸리를 빚는다는 걸 아십니까? 전통과 인공지능의 만남. 장덕진 기자가 AI 양조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갓 지은 쌀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밥을 발효조에 넣어 발효시키면 빛깔 고운 술이 만들어집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양조장 같지만 이곳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전통주를 만듭니다. AI가 발효 데이터를 학습하고 최적의 조건을 찾아 균일한 품질의 술을 빚는 겁니다. 이 맛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누구나 전문 양조인의 도움 없이 이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양조장에선 작업자가 모니터 화면을 보며 일합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재료의 배합 비율은 물론 발효 온도를 관리하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정확해 늘 같은 맛의 술을 빚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걸리라고 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또 좀 달고 또 맛있고 좀 또 와인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최근 MZ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알코올 도수가 낮고 목 넘김이 부드러운 전통주에 대한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주 시장 규모는 2018년 456억 원에서 매년 증가해 4년 만에 2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전통과 손맛을 앞세우던 막걸리와 전통주 시장에도 인공지능 AI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갑진년은 푸른 용의 해라고 하죠. 용은 쥐, 소, 호랑이, 토끼 등 12지신 동물 중 유일한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중국은 지금 조형물, 장식부터 용의 모습을 활용한 요리까지 온통 용으로 뒤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담아왔습니다. 베이징의 한 대형 쇼핑몰입니다. 이곳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초대형 용 조형물이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 중국 각지에선 용 관련 상품들이 넘쳐납니다. 허베이성 스자정시에선 골목 가득 용 모양 등을 만들어 밤을 밝힙니다. 상하이 대표 명소 위위엔에도 용 조각이 설치됐고 베이징 유니버설 스튜디오에도 각종 용 장식과 기념품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来的时候一路都看到那些中国元素的灯笼啊之类的龙之类的，就感觉第一次在环球影城看这样的布置，就感觉很有意思。 음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산둥성 진안시의 전통 식당에선 고사성어, 등용문을 표현한 잉어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鲤鱼跃龙门，它是在我们经典鲁菜糖醋鲤鱼的基础之上进行了一个美化，讨一个年年有余、财源广进的好彩头。 산둥성 허저시에선 용의 형상과 특징을 잘 살린 찐빵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3、
特别推出了这个龙是瑞龙赐福，它呢大小比较适中，有9寸大小，所以说咱客户订的比较多嘞，每一天都要订3到400套。 이 밖에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에 용 모양을 새겨놓은 제품들도 용의 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의대 증원의 반발에 의사들이 파업을 거론하면서 그럼 당장 이번 명절부터 응급진료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분들 계시죠. 실제 파업 여부는 연휴 직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4년 만에 또다시 의료 공백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여론이 싸늘한 점은 의사단체에도 부담입니다. 박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 소위 빅5 중 4곳인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 삼성서울, 세브란스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키로 했습니다. 성모병원은 아직 의견 수렴 중인데 연휴 마지막 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에서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곧바로 의료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설 명절 기간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종합병원 응급실 모두 차질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휴 직후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소식에 시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의사로서도 이제 중요한 건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의료 거부가 된다 그러면 환자 입장으로서는 너무 걱정되고 일반 시민들 입장으로서도 불안한 거죠. 보호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여기만 해도 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환자들한테 피우면 안 되지 그거는. 진료 거부라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타협에 나서야 할 때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85% 국민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찬성한다는데 정책 당국도 지금은 뒤로 갈래도 갈 수가 없어요. 의사들의 어떤 명예나 실리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 의사 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정부는 연휴 첫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연휴에도 진료 체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연휴 첫째 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설날 당일인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충청과 호남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후 한때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에는 일요일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이 영하 6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대체로 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부산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연휴 이후로는 서울 낮 최고 기온이 14도까지 올라서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